아버지, 그 녹슨 열쇠 어디 있어요? 제발 돌려줘요. 그거 없으면 저 진짜 죽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쪽방촌 골목을 뛰어 들어온 아들은 불과 30분 전 자신이 짐짝처럼 내다 버린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녹슨 열쇠 5개. 아들은 그것이 전국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500억짜리 등기권리증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쪽방촌에 버려진 아버지는 어떻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들이 몰래 접수한 위조 사망신고의 끝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겨울 새벽 5시 서울 외곽 쪽방촌의 좁은 골목 위로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매연을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재혁이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깃을 세운 그는 뒷좌석 문을 잡아당기더니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인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 끌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한정호가 아들의 손에 이끌려 차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재혁이 트렁크에서 낡은 짐가방을 꺼내 골목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방이 젖은 시멘트 위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수준에 맞는 곳이에요. 사업 말아먹은 주제에 강남 아파트에서 체면은 왜 차려요? 주인아 주머니가 솜니부를 어깨에 두르고 나타나 정호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혁이 현금 뭉치를 아주머니 손에 구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월세 18만 원 석 달치요. 이 노인네 좀 맡아주세요. 아주머니가 복도 끝 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2평짜리 방 안에는 솜이 삐져나온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검은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금간 창문 틈으로 새벽바람이 쉬지 않고 밀려들었습니다. 재혁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찾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면회 올 생각도 마시고요. 검은색 SUV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웅덩이를 밟았고 흙탕물이 정호의 방 창문까지 튀었습니다. 정호는 금간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매연이 흩어지고 골목에 정막이 내려앉자 정호가 천천히 허리춤의 가죽끈을 풀었습니다. 검게 변색된 가죽끈 끝에 녹슨 황동 열쇠 5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각 열쇠의 손잡이에는 줄칼로 새겨진 5글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30년 세월의 녹이 표면을 덮고 있었고 가죽끈에는 수십 년간 배어든 땀이 검은 윤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열쇠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네가 결국 이 아비를 버리는구나. 좋다. 내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마. 왼쪽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탕, 탕. 25년 전 심장판막 수술 이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정호가 패딩 안쪽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기야, 시작이다. 재혁이가 오늘 선을 넘었어. 한편 그 시각 고속도로에 진입한 재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도은행 대여금고 담당 과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전무님, 등기권리증 인출건은 물리적 마스터키가 삽입된 후 생체 인증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열쇠 없이는 72시간 후 시스템이 영구 잠금으로 전환됩니다.
재혁의 머릿속에 아버지 허리춤의 녹슨 열쇠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재혁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녹슨 쇳덩이가 500억짜리 마스터키였단 말이야? 재혁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유턴을 감행했습니다. 속도계가 시속 140km까지 치솟았습니다. 30분 뒤 맨발로 쪽방촌 골목을 뛰어들어온 재혁이 아버지의 방문을 두 주먹으로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열쇠, 그 열쇠 어디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혁이 이불을 찢고 장판을 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퇴실 정상까지 깔끔하게 하고. 그 시각 도심 고층 오피스텔 통유리 너머로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 화면 속 쪽방촌 CC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혁이 맨발로 골목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최민기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재혁 씨가 대여금고 열쇠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정우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허리춤에 녹슨 열쇠들이 걸음마다 부딪히며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정우가 왼쪽 가슴을 천천히 2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지 한치의 빈틈없이 기록해. 쪽방촌에 버려진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열쇠를 찾지 못한 채 돌아온 재혁이 강남 자택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맨발에서 배어나온 피가 흰색 카펫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끝이야. 열쇠 없으면 72시간 후에 영구 잠금이라고. 500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아내 오수진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난리야?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재혁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와인 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로 해. 사망신고 내고 상속개시 심판 청구하면 법원 명령으로 금고를 열 수 있어. 열쇠고 뭐고 필요 없어지는 거야. 재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던 재혁에게 수진이 다시 압박했습니다. 72시간이야. 지금 망설일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이미 사람 알아봐뒀어. 우리 동네 나원장, 돈이면 뭐든 해주는 사람이잖아. 재혁이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외곽의 허름한 의원 진료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누렇게 깜빡이는 좁은 공간에서 나 원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나 원장이 모니터를 돌려 재혁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할게. 72세면 의심 안 받아. 사망 일시는 3일 전으로 소급하면 자연스럽지. 재혁이 현금이 든 두툼한 봉투를 진료 책상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나 원장이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출력되는 기계음이 진료실 안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재혁이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눈두덩을 붉게 만든 재혁은 슬픔에 잠긴 유족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유족분 본인 맞으시죠? 사망자 한정호, 1953년생.
재혁이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셔서 혼자 사시다 보니 발견이 늦었습니다. 접수 완료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걸어 나오는 복도에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됐어. 아버지는 오늘부로 법적으로 죽었어. 한편 그 시각 도심 오피스텔 거실에서 한정우와 최민기 변호사가 나란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구청 시스템의 알림이 떴습니다. 한정우 사망신고 접수 완료. 정우의 왼쪽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탕, 탕, 두 번의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내 아들이 제 아비를 죽여버렸군.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이할 정도로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최민기가 안경테를 고쳤으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위조 사망신고는 형법 228조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고발하시겠습니까?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저놈의 탐욕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 재혁은 사망신고를 근거로 법원에 상속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혁과 수진은 자택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500억이 우리 거야. 드디어 해냈어. 그러나 전국 5개 은행 대여금 꼬마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은행 담당자에게 따졌습니다. 법원 명령서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금고 내부에 자동 소각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파괴 시 문서가 전소됩니다. 열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혁이 자택으로 돌아와 유리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500억어치 등기권리증이 코앞에 있는데 녹슨 열쇠 5개 때문에 손도 못 대? 수진이 깨진 유리를 밟으며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 죽은 건 아니잖아. 찾아내서 열쇠만 빼앗고 진짜 정신병원에 넣어버려. 치매 진단서를 만들면 법적 행위 능력이 사라져. 이 모든 대화가 거실 천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정우의 오피스텔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회계실장 박서연이 모니터 앞에서 이를 악물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이면 공모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정우가 창가로 걸어가며 허리춤에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울이라고 새겨진 열쇠 하나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열쇠 하나로 저놈의 탐욕에 불을 지피고 나머지 넷으로 저놈의 세상을 태워버리겠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미상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답니다. 열쇠 하나를 드릴 용의가 있으시다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재혁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찾았어.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어. 재혁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회한이 아닌 500억을 향한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문자를 받자마자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최민기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전국 독거노인 시설 10곳을 방문하여 무릎 꿇고 봉사하는 영상을 촬영해 오십시오. 확인되면 열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재혁이 전화를 끊고 침대 위에 휴대전화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노인네. 열쇠 하나 받자고 노인 시설을 돌라고? 내가 뭐 봉사단체 회장이야? 수진이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너머로 재혁을 쳐다보았습니다. 500억인데 무릎 10번 꿇는 게 뭐가 대수야. 카메라 앞에서만 울면 돼. 눈물 못 짜내겠으면 눈에 맨솔 발라. 다음 날 아침 경기도 광주의 허름한 독거노인 요양원 거실이었습니다. 재혁이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노인들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재혁의 손을 잡으며 착한 아들이구먼 하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꺼지는 순간 재혁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재혁이 정장 바지에 묻은 먼지를 사정없이 털어내며 옆에 서 있던 박서연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냄새나서 미치겠네. 서연 씨, 이거 몇 군데 더 남았어? 빨리 끝내고 싶은데. 서연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7군데 남았습니다. 서연의 왼손이 자연스럽게 재킷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소형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시설이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83살 할머니가 복도에서 재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너 우리 아들이지? 엄마 왜 안 왔어? 엄마 보고 싶어. 재혁이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요 할머니. 저 아들 아니에요. 손 좀 치워요.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복도 끝에서 휴대전화를 들어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서연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5번째 시설 복도에서 재혁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짓거리 끝나고 회장 자리 되찾으면 말이야. 이 요양원들 싹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이라도 만들 거야. 노인네들 쉰내 진동하는 데서 돈이 나와? 재혁이 복도 바닥에 침을 뱉고 웃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오피스텔에서 정호에게 녹음 파일과 영상을 건넸습니다. 정호가 태블릿 PC로 재혁이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장면에서 정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인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호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그물을 더 조여야 해. 열흘 뒤 봉사 10곳을 완료한 재혁에게 최민기 변호사가 약속한 열쇠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재혁이 열쇠를 받아들고 눈이 뒤집혀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거 하나면 시작이야. 재혁은 즉시 수도은행 본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여금고실 앞에서 열쇠를 삽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인증 실패. 유효하지 않은 키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열쇠는 이미 금고 인증이 무효화된 폐기 열쇠였습니다. 재혁이 은행 담당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고. 분명히 아버지 열쇠라니까. 최민기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증갱신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혁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또 조건이야? 대체 뭔데? 아버님께서 재혁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객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날 직접 열쇠 인증을 갱신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재혁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굳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좋지 뭐야. 결혼식 하객석에 앉혀놓고 그날 열쇠 받아내면 끝이잖아. 식 끝나면 바로 정신병원 보내버리면 돼.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날이 마지막이야. 한편 오피스텔에서 정호가 허리춤에 진짜 열쇠 5개를 꺼내 탁자 위에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녹슨 황동 표면이 탁상등 불빛에 둔하게 반짝였습니다. 최민기가 보고했습니다. 검찰 고발장은 결혼식 당일에 맞춰 접수하겠습니다. 위조 사망신고건과 사문서 위조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봉사 현장 폭언 녹취와 영상도 편집 완료했습니다. 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왼쪽 가슴을 천천히 2번 두드렸습니다. 탕, 탕. 재혁아, 네가 결혼식에서 받게 될 선물은 열쇠가 아니라 수갑이 될 거다. 정호의 목소리가 어두운 거실 안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전라남도 소읍의 좁은 골목 안쪽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진 소영인의 백반 식당에서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커다란 솥 앞에 서서 된장찌개 육수를 저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의 그녀의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흉터가 여러 겹 겹쳐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 좁은 방에서 7살 딸 하은이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소영이 국밥 한 그릇을 하은 앞에 놓아주며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워. 오전 11시 점심 손님이 몰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유리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좁은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구두가 기름때 묻은 바닥을 밟았습니다. 소영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손님, 백반 드실 거예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있어요. 남자가 안쪽 자리에 앉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소영의 눈이 명함 위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최민기. 한소영 씨, 저는 아버님 한정우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최민기입니다. 아버님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소영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가 타일을 때리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최민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석 달간 서울 외곽 쪽방촌 2평짜리 방에 계셨습니다. 월세 18만 원짜리 곰팡이 핀 방이었습니다. 소영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카운터를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강남 아파트에서 편하게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매달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건강하시다고 했단 말이에요. 최민기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소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오빠 한재혁 씨가 아버님의 위조 사망 신고를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법적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소영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망신고 접수 확인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자 한정호. 사인 급성 신부전. 소영의 두 손이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떨렸습니다. 소영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다고? 오빠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은이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방에서 뛰어나와 소영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아파? 소영이 하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영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서울로 올라갑니다. 소영은 식당 문에 임시 휴업이라고 적은 종이를 테이프로 붙이고 하은을 아는 최민기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도심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석 달 만에 본 아버지의 얼굴은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달려가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정우가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소영아, 내 탓이 아니다. 내 오빠가 이 아비의 사망 신고까지 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걱정 마라. 이 아비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정우가 허리춤에서 녹슨 열쇠 5개를 꺼내 소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열쇠가 우리 가족의 모든 재산을 지키고 있단다. 그리고 재혁이 결혼식 날이 모든 것의 끝이 될 거다.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때였습니다. 하은이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가 정호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왼쪽 주먹을 가슴 위로 올려 탕 2번 두드렸습니다. 정호의 동작과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정호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하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아기 때부터 아버지 품에서 잤잖아요. 그때 아버지 버릇을 따라한 거예요. 하은이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정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내가 그렸어. 할아버지랑 엄마랑 나야. 크레파스로 그린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 옆에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호가 그림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그림 평생 간직할게. 정호가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열쇠 묶음의 가죽끈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녹슨 열쇠 5개와 크레파스 그림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제 이 열쇠에는 500억이 아니라 하은이의 미래가 걸려 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오피스텔 통유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무릎 위에서 하은이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왼쪽 주먹이 여전히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3일 앞둔 저녁,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개인실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갈비찜과 전복죽이 차려진 상 앞에 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재혁이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직접 갈비살을 발라 정호의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갈비가 여기서 제일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수진이 옆에서 직접 담갔다며 식혜 잔을 정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정호는 식혜 잔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혁이 식혜를 거절당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모레 결혼식 때 주례사는 못하시더라도 하객석에서 축복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참에 은행 열쇠 인증도 같이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아, 너는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재혁이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이마를 대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봉사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탁 아래 재혁의 오른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수진에게 보내는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열쇠 확보하고 정신병원 절차 밟아. 치매 진단서 만들어둬. 정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검은 벨벳 천에 쌓인 물건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벨벳을 펼치자 녹슨 황동 열쇠 4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개의 열쇠 옆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앞에 정식으로 넘겨주마.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재혁의 눈동자가 열쇠 위에 박혔습니다. 동공이 열쇠의 녹슨 윤곽을 따라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죠? 이거 제가 서명만 하면 되는 거 맞죠? 재혁은 서류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맨 마지막 장의 서명란만이 재혁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인간만 찍어라. 내가 너를 믿는다는 증표다. 수진이 재혁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뭘 망설여. 아버님 마음 바뀌시기 전에 얼른. 재혁이 주머니에서 인감을 꺼내 서류 위에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재혁이 허공에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못할 줄 알았어요. 재혁과 수진은 서류를 챙겨 들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재혁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노인네가 결국 넘어왔어. 결혼식 끝나면 정신병원 보내고 우리끼리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수진이 재혁의 뺨에 입술을 대며 대답했습니다. 해외 도피 비행기 표도 이미 끊어놨어. 싱가포르 콘도 계약금도 보냈고.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식당 개인실에서 정우가 재혁이 먹었던 그릇들을 하나둘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민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재혁 씨가 인감을 찍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까? 정우가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놈이 찍은 인감, 경영권 양도 서류가 아니라 전 재산 기부 동의서라는 걸 저놈은 평생 모를 거다. 최민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 고발장 최종 접수 준비 완료했습니다. 위조 사망신고,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전부 포함입니다. 서연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장 대형 스크린 연동과 스피커 시스템 장악도 끝났습니다. 모든 영상과 녹취가 제 신호 하나에 재생됩니다. 정우가 허리춤에서 열쇠 묶음을 꺼냈습니다. 가죽끈 사이에 접어둔 하은의 크레파스 그림이 보였습니다. 빨간 하트가 그려진 구겨진 종이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의 세상에는 저런 탐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지. 소영이 옆방에서 나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제가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우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다. 하은이 눈을 가려줘라. 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그 아이가 볼 필요는 없으니까. 결혼식 전날 밤 정우가 오피스텔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왼쪽 주먹이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탕, 탕, 내일이면 끝이다. 재혁아, 내 잔치가 내 장례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정우의 그림자가 통유리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허리춤에 열쇠 5개가 달그락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수천 송이 백장미가 단상을 둘러싸고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하객 300여 명이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맞춤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수지는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하객들에게 거만하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3천만 원짜리 맞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가 번뜩였습니다. 주례 목사가 단상에 올라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신랑 아버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혁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작년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저희를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객들이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몇몇 하객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맨 뒷줄에서 단정한 턱시도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노인이 통로를 따라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구두 바닥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주례 목사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는 한정호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연회장의 숨소리가 끊겼습니다. 정우가 재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비용은 제 아들이 위조 사망 신고로 빼낸 상속금으로 치러졌습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재혁의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브닝 드레스 자락이 의자 다리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재혁이 쪽방촌에서 정우의 팔을 잡아 끌며 골목 안으로 밀어넣는 CCTV 화면이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수준에 맞는 곳이 여기예요. 두 번째 영상은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직후 재혁이 노인들을 향해 내뱉는 욕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냄새나서 미치겠네. 이 요양원들 싹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이나 만들 거야. 세 번째는 결혼식 전날 밤 재혁이 수진에게 보낸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열쇠 확보하고 정신병원 절차 밟아. 치매 진단서 만들어둬. 하객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 하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나? 재혁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스크린을 향해 삿대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이거 다 조작된 영상이라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원본 파일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다. 그때 웨이트리스 복장을 벗어던지고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은 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의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며 재혁의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회장에 찰싹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영상 속 노인들의 고통이 조작이냐?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죽음도 조작이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단했습니다.
수진이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며 비상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비상구 앞에서 소영이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아섰습니다. 소영이 수진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뒤집어 쏟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쏟아진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싸구려 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가짜 보석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습니다. 소영이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바로 언니의 인생이에요.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 정호가 제역의 턱시도 안주머니에서 전날 밤 인감 찍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하객들 앞에서 펼쳐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이 서류는 경영권 양도서가 아닙니다. 전 재산 기부 동의서입니다. 한재혁, 네가 직접 인감을 찍었지. 재혁의 눈동자가 서류 위에 붉은 인주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인감이 찍힌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재산 사회환원 기부 동의서. 재혁의 입에서 거품이 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턱시도 차림의 재혁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이건 사기야. 아버지가 저를 속인 거라고. 연회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형사 4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한재혁 씨, 공정증서원 본불실 기재,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재혁의 손목에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재혁이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정호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열쇠, 그 열쇠만 돌려주세요. 제발요. 수진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진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몰라. 다 저 인간이 시킨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져 떠난 뒤 연회장에는 깨진 유리 파편과 흩어진 가짜 보석들만이 남았습니다. 정호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허리춤에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가죽끈 사이에 접어둔 하은의 크레파스 그림이 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호가 왼쪽 가슴을 천천히 2번 두드렸습니다. 탕, 탕, 끝났다. 연회장 뒷문으로 소영이 하은의 눈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눈 가려? 소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가자. 결혼식 소동이 있은 지 2주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 왔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이 피고인석을 향해 화살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재혁이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다 저 여자가 시킨 일입니다. 옆자리의 수진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맞받아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위조 사망신고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데 네가 먼저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렸잖아. 판사가 법봉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들은 자중하십시오. 여기는 법의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정호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쓴 정호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은 살아있는 아비의 사망신고를 위조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재혁이 구청 민원실에서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허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나 원장의 자필 자백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최민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한재혁은 매수한 의사로부터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 신고를 접수했고 이를 근거로 500억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한 상속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오수진은 이를 사주하고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최민기가 추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여동생 한소영 씨의 계좌를 해킹하여 3억 원을 횡령했으며 아버지 명의로 사채 12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여기 계좌 이체 내역과 대출 서류 원본이 있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피고인 한재혁은 봉사 현장에서 치매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요양원을 밀어버리고 골프장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 녹음 원본과 현장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냄새나서 미치겠네. 이 요양원들 싹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이나 만들 거야.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 재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놈이 사람이냐? 부모를 죽이다니. 재혁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정우를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수갑 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선처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요. 정우는 재혁의 눈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저 죄를 법의 잣대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저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방청석 구석에서 소영이 하은의 귀를 두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은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피고인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최종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한재혁에게는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오수진에게는 공모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봉이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재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교도관 2명이 재혁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재혁의 입에서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열쇠, 내 열쇠, 500억, 내 돈.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오후 정우는 서연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영정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정우가 소주를 잔에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자식 놈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제야 왔네. 부디 편히 쉬게나. 서연이 뒤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야 눈을 감으실 거예요. 다음 날 정우는 재혁이 불법으로 상속받은 자산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려졌던 쪽방촌 건물을 매입하여 건너온 열쇠복지재단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눈물 흘리는 노인이 없게 하겠습니다. 정우가 허리춤에서 열쇠 묶음을 꺼냈습니다. 가죽끈 사이에 접어둔 하은의 크레파스 그림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세 사람과 빨간 하트가 그려진 그 종이를 바라보며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열쇠가 지켜야 할 것은 금고가 아니라 사람이다. 법원 정문 계단 아래에서 소영이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골로 내려가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정우가 왼쪽 가슴을 천천히 2번 두드렸습니다. 탕, 탕,
25년간 긴장과 결심의 순간마다 나타나던 그 동작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분노도 결의도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우와 소영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가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소읍의 좁은 골목, 소영이네 백반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건너온 열세복지재단 무료 급식소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 화분이 입구 양쪽에 놓여 있었고 급식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 앞에 서서 국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소영이 배식판을 나르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계속 서 계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정우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아, 이렇게 땀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쪽방촌에 갇혀 있을 때 제일 그리웠던 게 바로 이 사람 냄새였어. 재단 이사장이 된 소영이 정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독거노인 상담 프로그램 덕분에 전국에서 감사 편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급식소에 모인 노인들이 박수를 치며 정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형기를 일부 마치고 모범수로 가석방된 재혁이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1년 전 맞춤 턱시도를 입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 찾아간 곳은 1년 전 자신이 아버지를 버렸던 쪽방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2평짜리 방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깨끗한 복지재단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건물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너온 열쇠복지재단. 설립자 한정호. 재혁의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간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재단관리 사무실에 들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부 공고 보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재단에 취직한 재혁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노인들의 방을 돌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더러워진 침구를 갈고 화장실 변기를 솔로 문질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재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년 전 명품 정장 대신 물기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재혁이 빈 복도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를 이런 곳에 두고 어떻게 차를 타고 떠났을까요? 수진 역시 가석방되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빛 독촉뿐이었습니다. 지방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머리수건을 쓰고 양팔을 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걸고 거들먹거리던 때가 꿈만 같네. 식당 주인이 등을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참모. 올 정신 있으면 고춧가루나 더 가져와. 정우는 가끔 익명으로 재단을 방문하여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재혁의 등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옆에 선 최민기에게 물었습니다. 민기야, 재혁이 녀석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최민기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벌써 석 달째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말 오후 시골집 툇마루에 정우와 소영,
하은이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정호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 앉았습니다. 하은의 작은 왼쪽 주먹이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탕, 탕. 할아버지와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에 맨날 열쇠만 차고 다녀요. 할아버지는 부자라면서요? 정호가 하은의 코를 살짝 건드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까는 부자란다. 우리 하은이 미소를 가졌으니까.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야. 소영이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단에서 밤을 지새우며 청소를 마친 재혁이 사물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물함 위에 따뜻한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락 뚜껑 위에 건너온 열쇠라는 짧은 문구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 낡은 장갑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갑의 손가락 부분이 닳아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재혁이 도시락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셨군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혁의 뜨거운 눈물이 낡은 장갑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정호가 시골집 책상에 앉아 열쇠 묶음 가죽끈 사이에서 하은의 크레파스 그림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과 빨간 하트. 정호가 그림을 옆에 놓고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재혁아,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의 싸움이란다. 네가 흘린 땀방울이 내 영혼의 먼지를 씻어내기를 바란다. 정호가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다 됐어요. 얼른 오셔서 같이 먹어요.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들판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한쪽에, 하은이 다른 한쪽에 앉아 정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허리춤에 녹슨 열쇠 5개가 마지막으로 달그락거렸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모든 탐욕이 비워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의 유산만이 잔잔하게 흐르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막힌 스토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500억이라는 거대한 돈보다 무서운 것은 결국 사람의 비뚤어진 탐욕이었습니다. 아들 재혁은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리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망 신고까지 위조하며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평생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녹슨 열쇠 5개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진심을 시험하는 저울이자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의 싸움이란다. 정호의 이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림을 남깁니다. 결국 정호 곁에 남은 것은 500억짜리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딸 소영의 따뜻한 밥 한 끼와 손녀 하은이의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비록 아픈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마지막에 재혁이 도시락을 품에 안고 흘린 눈물이 부디 진심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도 돈보다 귀한 웃음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시간을 건너온 편지였습니다.